새누리당이 선거 참패 이후에도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의옥 혁신비대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요구한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문제. 결국 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정치권 소식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자르겠다는 김의옥 비대위원장 그리고 버티겠다는 권성동 사무총장. 어제 회의 때 모습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땅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는 말려줄 햇볕이 필요합니다. 사무총장 경질 문제로 인해서 당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명분이 있어야 그만두는 이번 결정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 비온 뒤에 땅이 굳기 위해 새누리당에 필요한 햇볕.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인가요? 그렇게 이제 어제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당 복귀하면서 이런 네.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땅이 지반이 약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권성동 사무총장 문제가 새로운 계파 간의 쟁점으로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당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냥 그 명분으로 복귀 명분으로 정진석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래서 다음 타겟으로 권성동 사무총장을 잡은 것 아니냐. 물러나는 선으로 마무리 짓겠다라고 짓겠다 했는데 그런 그 생각으로 왔는데 사실 당원 보면은 좀 애매하거든요. 예. 해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아하. 임명에 대한 거는 대표가 추천을 할 수 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해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 김의옥 위원장이 그럼 새로운 사무총장 내가 추천한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좀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러자 오히려 이 회의장 밖에서 지금 의원들이 모여서 친박계 의원들이 모여서 권성동 사무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오히려 밖에서는 더 지금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예, 그 어제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 26명 정도가 모여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열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당초는 사과 요구에서 좀 수위를 낮춘 그 셈이죠. 그리고 탈당에다 이번에 복당한 의원들은 또 그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사무총장이 지난번 복당 결정한 비대위 회의를 뭐 주도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김의옥 비대위원장한테 범죄 행위 운운한 사람도 권성동 사무총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권성동 사무총장을 하나의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일각에서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박계인 권성동 사무총장을 내치고 이왕이면은 새로운 사람을 뭐 한 달 반 남았습니다만 임명하든가 아니면 대행 체제로 하면은 김태훈 사무일부 총장이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히려 그럴 경우에 뭐 친박계에서 유리한 상황 아니냐. 그래서 그걸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 사무총장을 친박계에서는 비박계를 물러나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생각을 한다면 당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도 있고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뭐 지금 지역위원장이라고 하죠. 옛날 지구당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선거가에서 패배하면 그 지역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새로운 그렇습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되면 지역위원장이 되면 당협위원장이 되면 이제 다음 선거를 가장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수도권 경우에는 그 요번에 많이 낙선했던 과거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나 예. 당협위원장들이 그 비박계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물갈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고요. 예.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당대회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금 야당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그 전의 요구와 결이 다르고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승춘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이번 주 안에 내기로 야3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요번 토요일이면 6.25 아닙니까? 그렇죠. 6.25 때 광주에서 광주 일원에서 시내에서. 광주 구시가지죠. 예. 금남로 일원에서 군인들이 시가 행진을 벌이는데 예. 여기에 참여하는 군인이 제11 공수여단. 공수여단이 참여를 한다라는 제11 겁니다. 공수여단은 5.18 때 뭐 했던 진압군으로 참여를 했었던 부대고요. 계엄군이었죠. 예, 계엄군으로 참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집단 발포를 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바로 그 발포 부대입니다. 발포한 부대입니다. 책임 있는 부대인데 국가보훈처 입장으로서는 2013년에도 비슷한 행사를 한번 여기서 했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5.18 그 단체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당장 지난달에 님을 위한 재창국 행진곡 재창 논란으로 또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그 행사 자체를 군을 시가행진에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야당은 이번도 또 국가보훈처가 논란이 됐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해임 촉구 결의안을 관철시키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임 촉구 결의안 자체가 강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국가보훈처장은 차관급이거든요. 그렇죠.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낼 수가 있는데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려면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그 해임을 따라야 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입니다만은 또 그런 또 재미있는 것이 해임 촉구 결의안을 그 다루는 부서가 그 상임위가 예. 운영위에서 다르게 되거든요. 여당이 또 이번에 위원장이 됐잖아요. 여당 위원장이고 5분의 3을 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야당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법에는 신속 처리 안건도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계속 그냥. 되더라도 상정이 되더라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180일간을 홀딩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뒤에나 그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들이 긴급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허술한 대응이 사건을 키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국민의당이 총선 때 지지율이 정점에 올랐다가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런 위기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 또 안철수 대표가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두고 있는 시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계속 발목을 잡힌다면은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작용을 해서 어제 안철수 대표가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했고 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만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담당자들 어떻게 뭐 제명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강력한 의지는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의원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아마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한데요.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밀양이 이른바 신공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 간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공항을 둘러싼 그동안의 진행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보죠. 장민정 앵커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의 가덕도와 경남의 밀양, 실제 거리는 이렇게나 가까운데 요즘 마음의 거리는 부쩍 멀어졌습니다. 두 지역은 요즘 영남권 신공항 부지 자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신공항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1992년입니다.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게 출발점인데요. 2006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공항 활주로가 포화될 것을 우려해 영남권 신공항 추진을 지시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신공항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국토연구원은 동남권 신공항 5개 후보를 발표합니다. 그 가운데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역 갈등이 불거지게 되죠.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구, 경북, 경남, 울산과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부산이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사과까지 하며 공약을 거뒀고 2011년 3월 국토해양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계획 백지화를 발표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당시 두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란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공항 건설 추진안이 다시 발표되면서 지역 간 세대결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 시민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유치와 건설을 촉구하는 총궐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시민단체 회원 5명이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표가 임박하자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가 나와도 한쪽이 승복하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만약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시민들의 힘을 모아 독자적으로 민간 공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 입지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덕도일까요? 밀양일까요? 그 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뭐 지금 치킨 게임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더 자신들의 지역에 유리하게 한다고 약속까지 하고 뭐 사퇴까지 하겠다. 일부 시장들은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발표 시기가 24일 이전입니다. 24일이면은 용역을 준 지 파리공항 그 관리 그 엔지니어링한테 용역을 줬죠. 외국 업체한테 용역을 줬는데 24일이면은 꼭 1년이 되는 해이고 그래서 그동안 용역을 맡았던 그 업체들이 관계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금요일 이전까지는 발표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고 한쪽이 이거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나싱인데요, 오로나싱이기 이른바. 때문에 예. 한쪽에서는 극심한 반발이 예상은 분명할 거고요. 특히 부산 경우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물러나기까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 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고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정치권 관련 소식 한 가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늘 일자리 투기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추경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 새누리당의 요구인데요.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요즘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대우조선, 현대상선 등 구조조정을 받고 있는 회사의 여파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늘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게 추경이었습니다. 추경 또 하나요? 4월까지만 해도 유로 부총리 추경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을 좀 바꿔야 될 때인데 새누리당에서 먼저 이렇게 딱 얘기를
치고 나와주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추경이 필요한 명분을 얻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야당 반응도 또 지켜봐야겠지만은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 필요하다라고 하는 야당도 협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8일 날 하반기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8일 날 발표가 될 때 지금 뭐 10조 원 어느 정도 규모냐 한 10조 원은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마 그때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을 요구하는 쪽이 아니라 추경을 받아주는 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의원들이 먼저 정부 쪽에 추경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요. 딸을 뭐 인턴으로 채용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인턴 자리가 이게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아마 뭐 법조나 국회 쪽 정치 외교 전공하거나 법학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마 인턴 자리일 텐데 국회의원이 본인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2013년부터 한 5개월 동안 자신의 딸을 서영교 의원이 인턴으로 채용을 했다 그럽니다. 예. 그 인턴으로 채용하면 일정 부분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 월급은 정치 자금으로 기부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경우에는 7명을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있고 예. 또 인턴은 2명까지 추가로 채용할 수가 있는데 예. 서영교 의원 경우에는 지난번에 친동생을 또 보좌관으로 이렇게 기용을 해서 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비리라든가 잘못은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예. 자신은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에 무감각한 것들을 이것은 좀 차제에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딸이 받은 급여는 뭐 후원금으로 다시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치 자금으로 후원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누구한테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머니 계좌로 그렇죠. 한테 냈는지 뭐 그 당연히 돈이 그 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자, 뭐 재벌을 경계하고 금수저를 경계해야 할 야당 의원의 이런 모습은 글쎄요. 게다가 아직 뭐 확인은 된 거 아닙니다만 이 딸이 로스쿨을 합격을 했는데 인턴이 도움이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소식을 들어야 할까요? 주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